신라는 왕족과 육두품의 신분 구별에 따라 사회생활 전반이 규제됐다. 왕족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성골과 그렇지 않은 진골로 나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은 54년 동안 재위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만을 성골로 한정지었다. 진평왕 시기 성골은 진평왕 자신과 두 동생인 백반과 국반 그리고 자신의 자손과 동생의 자손이 해당된다. 기록에 나오는 선덕왕의 남편 음갈문왕은 진평왕의 동생 백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실제 따지면 고모하고 결혼한 셈이고요. 또 우리가 신라 하대 그 진성 여왕의 경우에는 자기 삼촌인 위용하고 사통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불륜이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진골로 왕위에 오른 김춘추의 혈통을 보면 성골은 출생과 더불어 고정되는 신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춘추의 출생을 보면 어머니 천명부인은 진평왕의 딸이며 아버지 용춘도 진지왕의 아들이다. 춘추는 순수한 왕의 혈통이다. 그러나 진지왕의 폐위로 용춘이 성골에서 진골로 신분이 바뀌어 아들 김춘추도 진골로 된 것이다. 성스러운 피를 받았다는 선덕여왕. 여왕 즉위의 이유였던 성골의 남자가 없다는 사실은 아버지 진평왕이 자신이 왕립한 강력한 왕권을 이용 딸의 왕 만들기를 위한 명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여성인 덕만공주가 우리나라 최초로 여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인 진평왕이 덕만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자 한 의지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덕만의 성품이 너그럽고 총명하다거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혈통인 성골 가운데 남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어쩌면 진평왕이 덕만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강조했던 명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진평왕은 왜 이렇게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신라 왕실의 불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된 이후 신라 왕실은 불교를 왕실 혈통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그것은 당시 신라 왕실 구성원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으로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과 같습니다. 또 덕만공주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 역시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이름과 같은데요. 또 진평왕의 두 아우의 이름은 백반과 국반으로 석가모니 삼촌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 신라 국토를 석가의 국토인 불국토로 여겼던 신라 왕실은 백정 진평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석가모니만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강력한 왕이 태어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진평왕은 비록 아들은 얻지 못했지만 그의 혈육이 석가모니와 같은 신성한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저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지만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진평왕이 54년간 재위를 했으니까요. 덕만공주는 오랜 기간 동안 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시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여왕으로서 선덕여왕은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진평왕 재위 53년, 신라엔 큰 사건이 벌어진다. 귀족인 이찬칠숙과 아찬석품이 왕실을 향해 반란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란은 사전에 발각됐고 민가에 숨었던 아찬석품은
철저한 추격에 붙잡히고 만다. 왕권을 향한 귀족의 반란. 이들의 반란은 진평왕이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선덕 여왕의 즉위는 순조로운 그 과정을 거쳐서 즉위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진평왕이 54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진평왕이 그 말년에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칠숙과 석품의 모반 사건이 신라사회 최초로 일어난 정치 지배 세력 내부의 그 모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바로 선덕 여왕의 즉위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숙의 난을 지켜봤을 덕만공주. 늙은 진평왕은 여왕 즉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단호했다. 칠숙과 석품의 목을 베고 가족과 친지 구족을 처형했다. 결국은 선덕 여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발을 했던 세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주 그 강력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 잡아서 그 아주 이제 그 가족들까지도 이제 그 크게 그 형벌을 가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그런 걸 함으로 해서 도리어 이제 그 여왕의 그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욱 이제 그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후에 그 여왕이 왕위를 계승하더라도 거기에 더 이상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왕의 치세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7세기 중반 신라는 국토가 한강까지 확장된 후 백제와 고구려 양쪽의 공격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특히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백제의 공격은 이 시기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시대에 여왕의 즉위는 대외적으로도 약점으로 보였다. 백제의 침공이 잦아지면서 수세에 몰린 여왕은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당태종은 신라의 사신에게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우니 신하를 보내주겠다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전장에 직접 나가지 못했던 선덕여왕은 내부 귀족들의 반발과 국제관계에서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까? 선덕여왕은 20여 개의 사찰 창건과 대규모 불사로 국력을 모았다. 그리고 신라 최대 규모인 황룡사 9층 목탑을 조성하는데, 이는 불교의 힘으로 이웃나라의 침략을 막아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었다. 높이가 82m에 달해 서랍을 어디에서도 보였다는 황룡사 9층 목탑은 국토 수호에 대한 여왕의 굳은 의지를 온 천하에 알렸을 것이다. 황룡사 9층 목탑은 각 층마다 신라가 극복해야 할 적들을 하나씩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왕은 정말 불력으로 이웃나라의 침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을 하게 되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구의를 복속시킬 수 있다, 그런 명분을 내걸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불탑의 이제 그 불사를 통해 가지고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져가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왕은 전쟁 수행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을까? 삼국유사는 겨울철에 나타난 개구리 떼를 본 여왕이 백제군 매복을 직감해 알천 장군을 여근곡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전한다. 경주 인근 여근곡. 선덕여왕의 명을 받은 알천은 이곳에 잠복해 있던 백제군 수백 명을 무찌른다.